아침에 시작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9월 첫날 9월 1일 금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도은입니다. 네, 9월이 확실하게 뭔가 달라진 것 같아요. 아침 저녁으로 워낙에 시원해지긴 했었지만 날씨의 그 온도 찍히는 거 보고 좀 깜짝 놀란 게 아침에 20도도 찍히더라고요. 이제 에어컨을 틀지 않고도 편안하게 숙면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계절, 가을이 점점 더 오고 있습니다. 물론 낮 기온은 굉장히 또 많이 올라가서 하루 일교차가 좀 커서 또 감기에 걸리실 수 있으니까 그 부분 또 조심하시고요. 자, 9월 한 달은 여러모로 시장도 그렇고 우리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쾌청한 9월 멋진 출발을 기대합니다 하셨는데요. 저도 그래요. 저도 이제 9월을 잘 마무리하고 싶어서 시작도 잘 해보도록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 혼조세로 마감됐었던 뉴욕 증시 분위기 크게 하락하진 않았고요. 거의 약보합권 수준에서 하락한 시장도 있었는데 잠시 후 자세한 이야기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심층 인터뷰는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이남우 교수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고요. 월가 소식은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S&P 500 다우지수가 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하락폭은 S&P 500은 0.16% 소폭 하락했고요. 물론 장중에 상승을 하는 시간이 훨씬 더 길었습니다. 근데 장중에 좀 부침이 살짝 있었다라는 거. 그리고 다우지수는 0.48% 상대적으로 조금 더 밀렸죠. 34,721포인트 선.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 상승 흐름을 무려 5거래 연속 이어가면서 상승폭은 물론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0.11% 오른 14,000선 초반선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이 가운데 국제유가는 계속된 강세를 보이면서 배럴당 거의 83센트를 넘어서는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밤사이에는 WTI 기준으로 2% 넘는 강세가 나타난 상황이었고요.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어제 밤에는 PC 물가 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예상을 했던 것과 근원 PC가 좀 부합을 하는 수준이었다라고 한다라면 시장에서는 큰 반영이 되지 않았다, 큰 반응이 없었다 정도로 마무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PC 미국 상무부가 발표를 한 7월에 일단 근원 PC 같은 경우에는요,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수치죠.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2% 올라서 시장의 예상치를 부합했습니다. 직전 달 4.1%보다는 조금 더 올라간 수준이었고요. 에너지와 식료품 가격을 모두 포함한 7월의 PC 가격 지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3.3% 올라가면서 전달 3.0%에서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발표된 7월의 개인 소비 지출 같은 경우에는 직전 달에 비해서 0.8% 증가를 했고요. 시장 예상치였던 0.7% 증가를 웃돌았고 또 지난달 0.6% 상승을 상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소비가 여전히 탄탄하고 그에 따라서 이제 물가 상승에 대한 압력도 여전히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이 지표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었고요. 근데 7월 CPI 발표가 되고 나서 PC도 당연히 좀 우리가 오랜만에 사용하는 단어네요. 스티키 하겠구나, 아니면 조금 더 오르겠구나, 이런 예상을 했었기 때문에 크게 시장에서는 물가가 왜 안 떨어져 하면서 출렁이거나 하는 모습들은 나타나지 않았다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업 관련한 지표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고용 열기가 점점 식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나타났는데 여러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 수 매주 발표가 되는 실업보험을 얼마나 청구를 많이 했느냐, 이 지표가 좀 올라가야 실업자 수가 늘어나고 고용이 조금 식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텐데요. 직전 주보다 4,000명이 감소했습니다. 22만 8천 명을 기록해서 시장 예상치였던 23만 5천 명을 하회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가운데 발표된 챌린저 그레이 앤드 크리스마스 CGNC라는 조사업체가 있는데 여기에서 발표한 8월의 감원 계획이 7만 5,151명으로 전월 대비 217% 급증을 했습니다.
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올해 들어서 가장 큰 월별 증가폭으로 요러한 데이터가 나오면서 이 파산의 영향을 물론 미쳐서 단기적인 수치이긴 하지만 이 부분들이 또 미치는 영향이 시장에는 꽤 클 것 같다로 현재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발표가 됐었던 내용들이 시장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가운데 최근에 헬스케어 섹터들의 움직임들이 계속 부진합니다. 밤사이에도 그랬는데요. 맵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라일리를 제외한 전체 기업들은 모두 빨간불을 켜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라일리 1%대 강세를 보였지만 존슨앤존슨, 머크, 파이자 등의 종목들 모두 1% 넘는 하락세 보였고요.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은 3% 넘는 하락세, CBSS는 2% 넘는 하락세로 마감이 됐고 국제유가 상승 가운데 에너지주들이 국제유가 2% 넘게 올랐지만 큰 폭의 강세를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엑스모빌, 쉐브론 각각 1% 미만이지만 상승 흐름 이어가는 모습이었고요. 코노코필립스도 0.28% 소폭 강세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이 밖에도 섹터의 움직임을 봤을 때는 부동산, 또 유틸리티, 필수 소비재 관련한 종목들이 좀 하락을 많이 나타냈고 반면에 임의 소비재 그리고 기술주, 에너지 관련한 종목들이 함께 소폭 올라가는 모습이었는데요. 특히나 이제 반도체주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가 계속해서 이제 장 마감 기준, 종가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 경신하고 있는 모습들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밤 사이에도 아주 소폭이지만 그 상승을 더 이어갔습니다. 0.18% 오르면서 493달러 선 마감이 됐고요. 또 AMD를 제외한 전체적인 종목들 초록불 킨 가운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0.7% 올랐습니다. 브로드컴이 3.43%, 퀄컴이 1%대, 마이크론도 2%대 후반, 그리고 인텔도 1.7% 올랐고요. 빅테크 종목들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조금 쉬어간 데 반해서 다른 종목들은 모두 올랐습니다. 애플의 주가도 소폭이지만 0.12% 오르면서 187.87달러 선 마감됐고요. 구글의 주가도 0.31%, 메타도 0.27% 강세, 아마존은 2% 넘는 상승 흐름 유지했고요. 테슬라도 0.46% 올랐습니다. 자, 개별적인 종목들 어제 실적 발표했었던 세일즈포스의 주가는 예상치를 상회한 실적 가운데 주가 3% 넘게 올랐고요. 어제 옥타 말씀을 드렸는데 옥타도 연간 전망치를 상향 조정한 상황에서 주가는 13%, 그리고 사이버 보안업체 가운데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주가가 예상치를 상회한 실적 발표 가운데 주가가 9% 넘게 올랐고요. 어제 저희가 달러트리 달러제너럴 주가 하락한 거 장중 마감한 거 말씀드렸었는데 달러제너럴의 주가는 실적이 예상치를 밑돌고 가이던스마저 하향 조정을 하면서 주가는 2%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AMC 엔터테인먼트 관련한 소식이 또 있었습니다. 테일러 스위프트의 공연 영상이 영화관을 통해서 개봉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를 호재로 반영을 할 줄 알았는데 주가는 1%대 소폭이지만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전반적인 뉴욕 시장 분위기는 그동안의 상승을 뒤로하고 약간은 혼조 양상을 보였는데요. 과연 9월은 우리가 어떤 시장을 맞이할 수 있을지 잠시 이어지는 심층 인터뷰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이남우 교수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는 시각 6시 이제 41분을 향해 가고 있고요. 이번에는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이남우 교수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굿모닝입니다. 네, 9월 첫날 날씨의 변화도 확실히 느꼈지만 시장이 어떻게 변할지가 궁금한데 역사적으로 봤을 때 8월에는 보통 안 좋고 근데 9월도 그다지 이렇게 좋지는 않았다라고 하는데 이번 달에는 여러 가지 9월 위기설 이런 얘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위기설은 모르겠고요. 역사적으로 보면 4분기, 그러니까 10월부터 12월이 미국 시장도 그렇고 한국이 포함된 이머징 마켓이 분기별로 가장 좋은 성과를 내요. 그래서 이제 4분기가 아무래도 좋다 보면 그 전에 한두 달은 장이 좀 쉬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죠. 이제 우리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네. 그러니까 4분기를 한번 기대해 보자. 4분기를 기대해 보자. 그 4분기에 과연 어떠한 일들이 있을지는 우리가 또
다가가야 그때 가야 또 알기 때문에 뭐 미리부터 너무나 큰 걱정도 기대도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자 오늘은 과연 또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지 네 가지 주제 좀 예고를 근데 드려볼까요? 제가 지금 우리 그 여앵커님 얘기할 때 댓글을 보니까 네. 우리 여앵커님은 잠도 안 자나? 나는 5시 반에 일어나기도 힘든데 누가 댓글을 이런 걸 다셨더라고요. 저는 뭐 일을 해야 하니까 저는 그거보다 훨씬 일찍 일어나서 해야죠. 저희 일을 아니면 저도 안 일어나죠. 예. 네.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그 오늘 이제 4가지 준비했는데요. 그 제가 뭐 이런저런 기사 찾다 보니까 지금 미국에서는 그 일론 머스크 전기가 지금 출간 좀 이따 됩니다. 9월 12일 날. 그분이 직접 쓰신 건 아니죠? 자기가 좀 바쁘시니까 자기는 못 쓰고 근데 월터 아이색슨이라고 그 이분이 스티브 잡스 전기도 썼고 레오나르도 다빈치 근데 이분이 대단한 분이에요. 그 CNN 회장도 하고 타임지 편집장도 해서 거물인데 이제 전기를 주로 쓰는데 일론 마스크를 밀착 취재, 직접 인터뷰도 많이 하고 주위 사람들 하고 그래서 9월 12일 날 나온다 그래서 저도 아 이거 주문해야 되겠다 지금 그런 생각이 들고 뭐 지금 오늘 좀 아침에 브리핑 해주신 것처럼 이제 매크로 스토리도 괜찮게 나오고 네. 개별 기업들 보면 테크 쪽에 델이 상당히 AI가 지금 효과가 나타나면서 자기네 실적도 좋다. 그리고 룰루레몬도 실적이 꽤 좋게 나왔어요. 그래서 중고가 소비는 여전히 건실하다. 뭐 매크로 지표도 좋았고. 저는 이런 거 준비했어요. 첫 번째는 그 IPO 시장이 국내도 그렇지만 미국에 되게 잠잠해. 거의 1년 반 동안 작년에 주가가 폭락하고 나서 시장이 죽었는데 약간 지금 컴백을 해서 이게 시장 전체로 리스크 온으로 조금 분위기가 도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것 같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국내 일간지에 나왔었는데 우리 그 위구아 그 컨트리 가든이라는 중국의 초대형 그 부동산 디벨로퍼가 부도설이 나는데도 국내 투자가들이 일부 주식을 매수하는 그런 양상을 보여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재무상태표 이 회사가 진짜 돈이 좀 남아 있는지 자본 잠식이 아닌지 항상 살펴야 되고 과도한 레버리지는 피하죠. 요즘은 3배가 아니고 5배 레버리지하는 ETF가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항상 투자가들이 좀 궁금해 하실 게, 야, 비자, 마스터카드는 어떻게 퍼가, 옛날에는 이 회사들 퍼가 35배, 40배였는데, 최근에는 밸류에이션 내려왔지만 초고속 성장을 계속 해요. 근데 이번에도 가맹점 결제 수수료를 올려서 한 6, 7천억 추가 이익이 발생한다. 네. 그래서 조금 성장 스토리를 제가 한번 다시 재조명을 해보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은 제 유튜브에도 올렸는데 이 AI에 관한 좀 펀디멘털한 그 그림을 보여주는,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이제 왜 이렇게 각광을 받는지, 그리고 실제 엔비디아의 밸류에이션은 제가 계산해 보면 빅테크 보다도 상당히 낮은 지금 양상이에요. 애플보다도 낮고. 그래서 우리가 약간 관심을 계속 가져야 되겠다. 네. 자, 하나씩 이야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암의 이제 뉴욕 시장의 상장 준비. 그러니까 저는 이 기사 처음 봤을 때 비밀리에 서류를 제출했다 뭐 이런 기사 워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굳이 비밀리에 왜 서류를 제출했지 했는데 뭐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이뿐만 아니라 IPO 시장 전체적으로 재개가 된다. 요건 약간 시장에 좋은 거 아닌가요? 그동안 좀 그렇죠. 이제 국내도 어려웠잖아요. 최근에 보면 이제 그 기업 공개가 좀 재개가 되는 것 같고 미국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암이 이미 기업 공개 서류가 그 접수가 돼서 우리가 그 저 서치를 검색을 하면 찾아볼 수 있어요. 한 200페이지 넘고 그 다음에 이제 투자가들이 그 미국에서는 암은 이제 한국은 우리 반도체 회사 반도체 칩 디자인하는 데니까 관심이 많지만 미국에서는 인스타카트라는데 관심이 훨씬 많아요. 그 이유가 이제 우리한테 어디가 하냐면 마켓컬리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로서리를 배송해주는 온라인으로 회사고 여기가 더 화제가 됐던 게 페이스북의 그 페이스북 앱의 그 대표를 했던 여성분이 가장 잘 나가는 그 테크 인더스트리의 여성 지도자인데 그분이 그 전격적으로 페이스북을 사임하고 인스타카트 CEO로 취임을 해서 그게 화제였거든요. 근데 이제 요런 그 암이건 인스타카트건 그 딜을 보면 일단은 시장에 그 지금 테스트를 하는 거 아니에요? 시장이 얼마만큼 그 IPO가 성공할지 아직 모르니까. 그래서 일단 상장 규모를 적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앵커 인베스터들, 그러니까 주요 투자가들을 미리 사전에 잡아놓는, 그래서 실제 그 유통 물량을 좀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인스타카트는 세계 최대 국부 펀드인 노르웨이의 놀지스가 이미 주주이고, 실리콘밸리의 기라성 같은 스퀘어 캐피털, 그다음에 펩시콜라, 시가총액이 300조 원이 넘는 펩시코가 이미 전환 우선사채를 샀고, 그래서 앵커 인베스터를 동원하죠. 그다음에 암은 뭐 지금 삼성도 얘기가 나오고 여러 엔비디아 포함해서 이제 앵커 인베스터로 나올 텐데, 하여간 이런 그 신규 기업 공개가 성공을 한다면 시장이 역시 상당히 이 펀더멘털이 강하구나. 이제 제가 7월 말부터 그런 얘기를 했죠. 주가가 좀 조정을 받을 것 같다. 근데 네. 고점 대비 한 5% 하락하고 다시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서 상당히 장이 상당히 강하구나. 근데 이제 우리가 조금 그 조심해야 될 것은 최근에 거래량이 많지는 않아요. 거래가 많으면서 주가가 다시 회복을 보여야 되는데 거래가 조금 활발하진 않아서, 국내도 보면 요즘 코스피 시장이 10조 원 밑으로 거래가 되잖아요. 그래서 하여간 이 IPO 시장을 우리가 한번 눈여겨 볼 만합니다. 그리고 인스타카트, 하여간 IRM 둘 다 상장이 되면 9월에 지금 예정이 돼 있는데 네. 우리가 팔로우를 할 만한 종목들이다. 지금 IPO 시장 재개에 대해서 우리가 뭐 암이 IPO에서 상장하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전체 시장에 대한 뭔가 분위기, 그 펀더멘탈이나 센티멘탈 정도의 좋아짐과 그런 부분도 우리가 좀 캐치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두 번째 주제가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분들이 중국의 이 종목을 엄청 샀다고? 아니, 그러니까 제목은 좀 네. 엄청 샀다, 쓸어 담았다는 표현인데, 그 우리 비구아 위원 있죠? 어젠가 가든? 그제도 이제 상반기 실적이 9조 원 순손실을 낸 데인데, 중국 최대 디벨로퍼, 여기 이제 지주사가 상장돼 있고 홍콩에, 그다음에 이제 홍콩, 싱가포르에는 부동산 관리 회사도 상장이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두 종목을 뭐 그냥 쓸어 담은 건 아니고 몇 억 건 정도를 순매수를 했는데 리스크가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여기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주가가 67% 하락했고, 5년 동안, 이거 5년 그림인데 91% 하락을 해서 주식 가치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걸 왜 조심해야 되냐 하면, 제가 3, 4월 달에도 미국의 실리콘밸리 뱅크,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는 JP 모건이 인수해 갔죠. 근데 네. 실제 여기 자본 잠식이었어요. 왜냐하면 자산을 현재 가치로 실가치로 다 평가를 하면, 그래서 원래 공식 재무제표를 보면 왼쪽이 이제 일반적인 공식 재무제표예요. 기업들의 자산이 있고 부채가 있고,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내 돈, 자기 자본. 이게 일반적인 공식 재무제표인데, 재무상태표인데, 이러한 그 부실 기업들 실사를 해보면 부채는 원래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숨겨놓은 빚들이 많고, 항상 중국 회사는 그럴 가능성이 높고, 자산은 실사를 해보면 장부가에 나온 것보다 실제 가치가 낮아요. 그래서 자산 가치는 줄어들고 부채는 늘어서 자기 자본이 없는 자본 잠식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회사가 거의 뭐 제대로 작동을 못하니까 우리가 가치가 없는 기업에 투자를 하는 셈이 되니까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런 투자를 한다라는 게 굉장히 리스크가 큰데, 다들 이제 많이 빠졌으니까 더 많이 좀 강하게 반등할 거야 이런 기대감에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투자에 대한 손실 피해 크지 않으시도록 잘 좀 대응하셨으면 좋겠고, 레버리지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또 준비해 주셨는데, 요즘에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서 이제 미국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뭐 양분할 수는 없겠지만 굉장히 좀 파이팅 넘치는 투자를, 아, 그래요? 특히나 레버리지를 그러니까 레버리지 관련한 투자들을 여전히 좋아하세요. 특히 국제 투자하는 게 보통은 이제 안정적인 투자를 원해서 그렇죠. 하는데, 다변화시키고 예. 안정성을 찾는 거. 근데 이제 그것도 3배짜리를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근데 최근에 보면 3배짜리는 당연하고 5배짜리 레버리지들이 있다고 그럽니다. 5배요? 그러니까 OQQQ, 그러니까 이제 그 나스닥 100 100에 이제 5배 레버리지 된 ETF. 물론 여기는 이제
신문 기사 기준으로는 지난주 말 기준으로 22% 한 달 사이에 빠졌다지만 또 이번 주에 또 상승을 했으니까. 그렇죠. 나스닥이 좋았죠. 그리고 5배 S&P 500에 레버리지를 한 스파이더라고 하죠. 그 S&P 500을 그래서 5배. 그래서 이제 제가 누누이 얘기를 하지만 우리 눈에 보이는 기업들, 앞만 좋은 기업이라도 그 기업 자체는 위험을 안고 리스크를 지고 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특히 우리 이제 국내 투자가들이 좋아하는 IT 업종은 리스크가 많습니다. 네. 성장도 높지만 그래서 거기에다가 위험이 높은 기업에 주식 투자를 하는데 또 3배, 5배 레버리지는 상당히 위험하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뭐 아침이어서 좀 뭐 잔소리 같아서 죄송하지만 근데 이거를 우리 교수님께서는 위험하다라는 얘기를 하시려고 가지고 오신 거잖아요. 근데 지금 살 걸 팔 걸님이 5배짜리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 지금 제가 홍보하는 그런 눈이 반짝이시는 것 같은데. 예, 약간 뭐 위험하다라는 걸 예, 알려드리는 겁니다. 예, 이런 예. 게 있으니까 3배 이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라는 그 내용을 전달해 드리는 게 아니다라는 거, 거기에 제가 이제 방점을 다시 한번 찍어서 그러니까 이제 말씀드립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제 가장 그 투자가 중에 이제 정점에 있는 게 뭐 헤지펀드들인데 헤지펀드 중에 제일 잘하는 그 선수들이 꼭 고민을 하는 건 내가 어떤 투자 대상 아이디어를 찾으면 그 다음에 그 아이디어를 리스크를 줄이면서 내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는 걸 항상 고민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리스크를 너무 많이 지는 쪽으로 지금 가는데 그렇게 하면 나중에 주가라는 게 일방적으로 계속 오르는 건 아니니까 우리가 항상 리스크 관리, 위험 관리를 하자. 그쵸.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카드사들에서 가맹점 결제 수수료를 인상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은 이들 기업에 당연히 매출이나 뭐 영업이익에 개선이 나타나겠지만 누가 힘들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일단 소비자도 왜냐하면 이제 가맹점 수수료를 올리면 결국 가맹점 그다음에 제조사, 그다음에 온라인 회사는 결국은 또 소비자한테 가격을 조금은 올립니다. 전달을 우리는 알지 못하고 그리고 가맹점들도 불편해하죠. 그래서 뭐 미국에서는 이 뉴스가 꽤 핫했어요. 왜냐하면 비자, 마스터카드가 이제 가맹점한테 부과하는 수수료를 가을하고 이제 봄에 그 인상을 해서 한 6,500원 정도, 6,500원 정도 수수료를 올린다. 그래서 이제 이게 결국 소비자한테 결국 부담이 가는 게 아닌가. 그리고 또 이제 이런 생각도 들죠. 그러니까 저희 같이 이 자본시장을 보는 입장에서는 비자, 마스터카드가 역시 파워가 예전만 못하다고 하지만 여전히 파워가 있구나. 그래서 재미있는 그림이 여기 이제 막더 그래프를 보시면 이 미국 가맹점들이 매년 비자, 마스터카드 양사에 내는 수수료가 2012년 그러니까 10년 전에 330억 달러였는데 작년에는 930억 달러. 이걸 제가 이제 복리를 계산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뭐 막대 그래프도 상당히 차트가 아름답죠. 우상향하는. 그래서 복리를 연 11% 성장. 그러니까 이제 비자 마스터카드가 최근에 조금 성장이 약간 둔화되는 모습은 보이지만 과거 10년, 20년을 보면 연 기업이익이 15, 20% 성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뭐 시총이 비자 카드가 JP모건보다 크잖아요. 그래서 이 수수료만 놓고 봐도 연 11% 성장하니까 여기서 효율성을 만들고 주당 순이익은 더 높게 만들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 오른쪽 그림을 이제 아래쪽에 그 주가 차트를 보시면 이제 비자 카드의 10년 주가 상승이에요. 452%. 뭐 대단합니다. 근데 시장은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약간 이제 보급 확산이 많이 돼서 최소한 미국 같은 선진국은 성장이 좀 둔화되는 거 아니냐. 근데 이제 7, 8월 소비 데이터, 신용카드로 소비 데이터를 보면 여전히 7, 8% 성장을 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아까 나온 우리 개인 소비 지출 이런 게 8월에도 상당히 좋았잖아요. 전월 대비 0.8%, 연율로 치면 뭐 거의 10%인데 카드 사용이 여전히 상당히 활성화돼 있고 미국 외에 뭐 이머징 마켓, 신흥시장 같은데 그다음에 크로스보더 같은데 지출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비자 같은 데가 밸류에이션이 한 2, 3년 전만 해도 퍼가 한 35배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부담이 됐는데 최근에는 이제 내년 9월에 이제 마감되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퍼가 한 24배. 그래서 성장성은 여전히 있고
프라이싱 파워가 있고 그다음에 밸류에이션은 좀 낮아졌어요. 그래서 올해도 뭐 주가가 한 15% 20% 올랐는데도 상당히 매력적인 회사다. 마스터카드도 상장돼 있는데 여기도 시총이 비자가 한 650조 원쯤 되는데 그거에 한 80%, 그러니까 한 500조 원쯤 되는데 마스터카드는 인터내셔널 비중이 더 커서 성장성이 조금 더 높습니다. 여기도 좋은 회사고. 그래서 상당히 뭐 이런 회사들이 보면 한국에는 우리가 별로 없죠. 그러니까 그래서 되게 매력적인 그 다양한 스토리를 미국 증시가 제공한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과연 이 두 회사의 카드사의 이런 수수료 인상 관련해서 주가가 향후 또 어떻게 이어지게 될지가 참 기대가 되는데요. 한번 같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저도 이제 며칠 전에 이 영상 올라온 거 보고 우리 시청자분들께 미리 말씀을 드렸죠. 이 영상 꼭 찾아보시라고.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오늘 이야기를 또 풀어주실 예정인데 엔비디아 그리고 빅테크 관련한 종목들에 대한 밸류를 평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진부터 한번 볼까요? 제가 우리 여도운 앵커님이 제 영상을 봤는지 이제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이제 우리 엔비디아의 네. 그 제일 자랑인 네. AI용 반도체 H100 GPU 네. 이게 미국에 그러니까 이제 도매로 가령 뭐 트위터, 메타, 아마존한테 파는 공급 가격이 있을 거고 일부 물량을 빼서 이제 유통시장에서도 미국에서 거래되고 한국에도 이게 쿠팡에 제가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쿠팡에도 있어요? 정품인지 이렇게 모르겠습니다. 뭐 가지고 중국 와서? 작품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게 얼마 정도 유통시장에서 거래가 될 것 같아요. 이게 그냥 엔비디아가 진짜 이 정도로 반도체 칩 하나를 판다. 보통 원래 $1,000 정도 수준인데 $5,000까지 거래가 된다라는 것까지는 봤는데 그거는 옛날에 게임기로 GPU를 그래요? 많이 사랑할 때고 네. 여기 보시는 이제 H100 GPU 이건 진짜 그 구하지 못해서 안달인 이것이 그 이베이에서 이제 한 몇 달 전에 거래되는 거 한 4만 달러에서 4만 5천 달러 그리고 이제 쿠팡에서 제가 찾아보니까 6,100만 원이었습니다. 자동차 그럼 제가 그 달러라고 잘못 봤군요. 그러니까 원화로. 전기차 자동차 하나 값보다도 더 비싸죠. 근데 그만큼 이거를 근데 이쪽에서 결제를 하면 보내줄까요? 그것도 못 믿겠는데. 그건 모르겠죠. 그래서 이제 그 트위터도 지금 AI를 하려고 이제 일론 마스크가 되게 뭐 그 구글의 딥마인드 사람도 뽑고 그러는데 그쵸. H100 GPU를 10,000개 샀대요. 그것만 해도 한 5천억 정도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중국 같은 데는 이 GPU를 당연히 미국에서 공급을 못 받죠. 그러니까 수출 금지 품목이니까. 근데 요거보다 버전이 2개 낮은 것을 뭐 바이트댄스, 틱톡의 모 회사나 이제 뭐 알리바바 이런 데가 이제 몰래 뭐 아니면 이제 부탁을 해서 한 10,000개 구하고 그래서 뭐 수조 원을 이미 발주를 해서 이게 배달이 진짜 될지 지금 노심초사하고 뭐 미국 뭐 중국뿐만 아니라 요즘 중동에 사우디아라비아, UAE도 이거를 수조 원씩 지금 주문해서 AI의 센터가 되겠다 그래서 진짜 구하기 힘든. 지금 제가 궁금해서 또 네이버에 네이버 쇼핑에 검색해 봤는데 여기에도 지금 뭐 5,900만 원, 6,400만 원, 6,200만 원 막 이렇게 해서 나와 있기는 하네요. 근데 이거를 여기서 구매 버튼을 누른다고 해서 실제로 배송이 될지 여부를 저는 가늠이 안 돼가지고 와 대단하네요 정말. 그러니까 뭐 엔비디아의 힘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근데 이제 조금 이제 제가 뭐 주식 시장 밸류에이션 얘기를 하면 네. 저는 뭐 지금 490달러도 되게 매력이 있는 그 밸류에이션을 해보면 수준이라고 하는데 네. 우리 그 저 밸류에이션의 그 지존인 NYU의 다모다란이라는 그 교수 이분이시죠 인도계 미국인인데 뭐 되게 팔로잉이 많은 그 대가예요. 근데 이분이 엔비디아는 AI를 독점하지 않으면 밸류에이션이 240달러밖에 안 된다. 근데 뭐 그렇게 이분의 그 영향력에 비하면 그렇게 주목을 많이 받지는 않았어요. 이미 주가가 뭐 400달러를 뚫고 올라갔으니까. 그러게요. 근데 또 다른 애널리스트는 제가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뭐 이렇게 큰 회사의 유명한 애널리스트 아닌데 그 엔비디아 적정 주가가 시총 기준으로 하면 2조 7천억 달러다.
그러니까 지금보다도 한 6%? 100% 이상 올라야 되고 이제 애플 정도 시총이 돼야 된다. 이제 그렇게 다양한 의견이 왜냐하면 맞아요. 이제 고성장을 하다 보면 밸류에이션에 관한 다양한 의견이 있을 테니까. 근데 이제 제가 몇 가지 그림을 보여드리면 엔비디아의 지금 이제 드라이버는 데이터 센터 매출이에요. 아까 보신 H100 같은 데가 뭐 AWS, 구글, 뭐 메타 뭐 이런 데 이제 납품되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데이터 센터에 매출되는 게 과거 10년 동안도 연 60% 상승을 했고 연 60%. 그다음에 이제 월가 분석을 보면 앞으로 3년 5년은 연 한 5, 60%는 계속 성장을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진짜 뭐 구하지 못해서 난리인 하나의 그 도매 가격도 한 3만에서 4만 달러 되는 칩 하나당 이제 그런 거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지금 AI의 이 확산이라는 게 일시적이고 어떻게 보면 뭐 일회성이 아니라 20세기 초에 전기가 보급될 때, 그다음에 20세기 말에 개인용 컴퓨터 PC가 보급될 때 비교될 만한 역사적인 이벤트다. 그래서 그 당시 전기가 보급되고 PC가 보급될 때 여기 보시는 게 그 미국의 그 생산성이거든요. 생산성이 많이 올라가는. 네. 그러니까 기업들이 AI를 채택해서 엄청난 생산성을, 그러니까 적은 인원을 갖고 높은 결과를 도출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월가 분석을 보면 이 2024년부터 2032년까지 이제 AI의 그 투자 계획을 이제 GDP 전체 대비 퍼센티지를 보면 초기 단계는 하드웨어에 집중이 돼요. 그러니까 인프라를 깔고 그 유틸리티를 깔고 하드웨어 반도체 같은 데 투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소프트웨어에 대한 투자는 꾸준히 되겠지만 그 데이터 센터 같은 데를 더 업그레이드를 그 accelerated computing 하는 그거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뭐 한 80% 마켓 시어를 여기 그 갖고 있죠. 그래서 이런 쪽은 상당히 계속 고속 성장이 계속 될 것이다. 그래서 성장에 대한 걱정은 많이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빌 게이츠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 지금 가장 전 세계에서 이익이 많이 나는 부분이 검색 시장이거든요. 네. 네이버도 그래서 뭐 돈을 많이 벌고 구글이 검색 마진이 한 40% 되는데 한 200조 원 시장입니다. 이것도 결국은 AI의 개인 비서. 그러니까 이제 AI를 이용한 그 모든 걸 이제 내가 궁금하고 모든 걸 다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이 AI가 되면 검색 기능 시장도 없어질 것이다. 그러면 구글에 돈 버는 것도 없어지고 아마존도 심지어 없어질 것이다. 그래서 이제 구글, 아마존이 AI를 열심히 하고 자체 반도체도 지금 만들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진짜 이 판을 바꾸는 어마어마한 지금 이벤트가 전개가 되고 있고 그 한복판에 그 엔비디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네. 요 얘기는 제가 지난주에도 했는데 밸류에이션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왜냐하면 이제 주가 밸류에이션은 미래에 대한 가정을 기반으로 내가 이제 적정 펄을 계산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좀 보수적으로 봐도 그 내년에 엔비디아가 한 55조 원 이익을 내고 조금 공격적으로 보면 한 65조 원, 70조 원 이익을 내니까 밸류에이션이 한 24배에서 30배. 그러니까 실제 애플보다도 저평가돼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성장성은 훨씬 높은데. 네. 그리고 약간 소프트웨어 생태계는 따라가지를 못한다고 이 AI 전문가들이 그러더라고요. 제 친구들 중에 이제 AI 사업하는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하지만 그러나 모든 것은 리스크가 있다. 그쵸. 그래서 이제 5가지 리스크를 꼽아 보면 중국 관련된 리스크, 그러니까 중국 납품 비중이 여전히 한 20%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너무 핫하기 때문에 고객들이 여러 번 주문을 했을 수 있어요. 더블 주문.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약간 좀 그 인플레돼서 숫자가 나타날 수도 있고 AMD가 세게 치고 올라옵니다. AMD도 훌륭한 회사고, 근데 이제 80% 시장을 엔비디아가 갖고 있는데 조금 뺏길 수도 있는 게 아닌가. 일단 네 번째는 이제 모든 그 반도체 제조 생산을 대만에 맡기는데 미중 관계, 양안 관계에 따라서 이런 리스크가 있죠. 그래서 이제 대만이 그 이제 미국이 공장을 짓는다고 할 때 그 젠슨 황이 와서 뭐 엄청 축사를 하고 이제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AI가 이게 인류를 그 위협하는 게 아닌가 이런 이제 얘기가 많이 되죠. 그래서 AI에 대한 규제가
나오면 조금 성장이 주춤할 수도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제가 엔비디아가 안 좋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러한 리스크가 있음에도 회사는 어분 성장을 하는데 우리가 이 리스크를 알면 투자에 좀 덜 실수를 하고 그러니까 이벤트가 터져도 덜 놀라니까 우리가 길게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엔비디아 투자하시는 분들 저희가 뭐 테슬라도 항상 이런 식으로 교수님께서 정리해 주셨지만 엔비디아 투자하시는 분들도 이 5대 리스크 관련해서는 늘 염두해 두시고 투자의 관점을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심층 인터뷰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이남우 교수 함께 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